예, 국제무역론 8강합니다. 자, 국제무역론 8강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보세 창고에서 바로 트랜잭션 하는 그러한 거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 창고에서 거래하는 것은 물품을 반입시켜 둔 상태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요청할 시 사겠다는 표시를 했을 때 즉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에 사용되는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을 이용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용장을 발행합니다. 그죠? 그런데 정상적인 신용장을 발행한다는 이야기 자체는 신용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용장은 하나의 결제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결제수단에 의해 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물건의 납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물건을 납기를 줄이기 위해서 미리 매도인이 즉 수출상이 즉 수입상의 국가의 보세 창고에다가 물건을 갖다 두고, 그죠? 갖다 두었다는 것은 아직 보세 창고에 갖다 두었다는 이야기는 물건을 반입하지는 않고 손님이 나올 때까지 보세 창고료를 지불하면서 보세 창고에 물건을 보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따가 손님이 나타나면은 손님으로 하여금 letter of credit, 신용장을 열게 하고, 자, 이 신용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요. 물론 여기서 제가 풀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떼어서 좀 더 명쾌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그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물건을 산 사람이 물건이 오기 전에 돈을 바로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 때, 그러니까 상대를 전혀 모른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신용장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중간에 들어서 이 거래에서 서로에게 신용을 빌려주는 거죠. 무슨 신용이냐? 자, 물건을 살 사람은 물건을 팔 사람에게 불신이 있습니다. 어떤 불신이 있느냐? 내가 돈을 먼저 줬을 때 물건을 판 사람이 과연 물건을 보내줄까라는 어떤 의심이 있고요. 또 역으로 팔 사람은 내가 먼저 물건을 보내준다면 저 사람이 과연 물건값을 치를까 하는 그런 이제 서로 간에 어떤 suspicion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을 은행이 중간에 서서 은행이 수입자로부터 돈을 미리 받아두고 수출자에게 수입자가 원하는 서류를 챙겨주면 수입자를 대신해서 돈을 먼저 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 방법이 우리가 신용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것이 신용장의 기본 틀인데요. 부차적인 것은 제가 뒤에 가서 별도로 결제라는 작은 어떤 챕터를 만들어서 신용장이 어떻게 거래되고 또 신용장 이외의 국제 간의 거래에서 결제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신용장을 열어서 결국은 돈을 받는 방식으로 하되 물건은 신용장을 열어서 제조해서 자국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제품들을, 그죠? 타국, 즉 결국은 만들어진 제품들을 바로 저쪽에서 빼서 쓸 수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세창고 판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창고 판매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용장에는 그걸 갖다가 우리가 stale beer acceptable이라고 이제 그렇게
쓰면은, 그죠? Style beer acceptable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것은 이제 보세 창고에서 바로, 그죠? 찾아갈 수 있는, 그죠? 결국은 뭐냐면, 이 BL은 미리, 시용장이 열기 전에 미리 발행된 BL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한 이 매매 규칙은 인코텀스탕의 DAP 규칙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냐면 웨어하우스인데 어떤 웨어하우스? 본디드 웨어하우스 트랜잭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보세 창고에 두고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CTS입니다. Central Terminal Station. 자, 요거는 CTS를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은요. 수출업자가 교육 상대국의 인가를 받아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법인 앞으로 자, 물품을 위탁 수출하고 즉 그 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여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고 판매된 범위 내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CTS, 즉 Central Terminal Station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위탁자인 수출자가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구입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수입 물품을 국내에 판매합니다. 위탁, 즉 현지 법인 수입자가, 그죠? 자, 수입 물품을 현지에서 판매하고, 자, 판매 잔량을 송부합니다. 있는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거 판매하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는 거죠. 위탁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따라서 CTS는 자사를 설립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형태의 Central Terminal Station, 그런 형태의 무역을 이야기하죠. 그죠? 결국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탁자가, 그죠?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그죠? 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가, 그죠?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을 갖다가 국내에서 판매하고요. 그 다음에 결제 범위 내에서 이 대금을 결제해주고, 그 다음에 잔량이 있는 경우엔 송부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CTS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CTS는 Central Terminal Station이고요. 수출업자가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현지 법인이라서 현지의 자기 회사를 설립해서 그 법인 앞으로 물품을 위탁 수출한다. 그죠? 위탁, 물품을 수출하고요. 그 법인은 자기의 명의로 수입한다. 그죠? 자기의 명의로 수입해서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고, 그죠?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한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보내고 자기 명의로 물건을 구입합니다. 위탁 현지 법인은. 그 다음에 판매하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 범위 내에서 이것은 대금을 결제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송부한다. 그죠? 무슨 말이겠죠? 자, 요거 이제 보통 보면 자기의 명의로 물품을 구입을 한다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다시 임대 수출과 임대 수입입니다. 임대 수출과 임차 수입입니다. 자, 임대 수출이란 것은 임대 계약에 의해 물품 등을 수출하여 일정 기간 후 다시 수입하거나
자, 그 기간이 만료 전 또는 만료 후 해당 물품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수출이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임대 수출입니다. 임대 수출이란 결국은 자, 물품들을 수출합니다. 자, 이거 무슨 계약에서 오는 사용하는 계약, 임대 계약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수입하거나 그 기간 만료 전 또는 만료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수출을 한다. 그래서 현지에서 쓰겠다면 현지인에게, 그죠? 자,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임대 수출 한번 볼까요? 그럼 임대 수출의 역은 임대 수입이 되겠네요. 그죠? 임대 수입이 된다. 자, 그러니까 수출국에서 물품을 수출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약정 기간 후 물품을 재수입하거나 아니면 물품을 현지 사용하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물품 대금 결제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죠. 물품 대금을 결제를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소유권이 이전의 경우에는 그죠? 이때 결제를 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임대 수출하고 임대 수입은 역의 관계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물품을 수출합니다. 뭐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수출합니까? 임대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임대하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우리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지급합니다.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 임대료 지급하고 일정 기간 후에 물품을 재수입하고 그 다음에 계약기간 만료 전후 물품 소유권을 이전하죠. 이 재수입된 데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물품 대금 결제는 소유권, 자,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데, 그러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그죠? 물품 대금을 결제해 줍니다. 그죠? 그렇게 해주는 경우죠. 자, 다음은 외국 인도 수출입니다. 자, 외국 인도 수출 같은 경우는 수출 대금은 국내에서 받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우리 일단 이제 수출업자가 한국에 있다고 합시다. 자, 수입업자는 일본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러한 경우에 수출 원자재 및 가공 임지금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3국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원자재를 수출하고 그 다음에 그 원자재를 가공하는 가공임 지급을 합니다. 그죠? 가공임을 갖다가 가공 이제 노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 이제 보통 그 가공을 할 재료도 수출을 하는 형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공하는 그 임금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중국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중국 수출업자는 수탁강공업자가 되는 거죠. 그죠? 수탁강공업자. 그럼 수탁강공업자가 돼서 이 사람들이 그죠? 수탁강공업자가 되고요. 이제 이 수탁강공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한국에 반입하지 않고 중국에서 바로 어떻게 수입업자에게 지원하는 형태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형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의로 작업 중인 선박이 포획물을 갖다가 포획물을 확보해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그죠? 그걸 예를 들어서 일본에 수출한다고 합시다. 이것도 또한 뭡니까? 국내를 통과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같은 예로 우리가 중국에 수출업자의 해외 현장이 있는데 그죠? 해외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이 모두가 다 어디에 해당되죠? 외국 인도 수출이 되는 거죠. 외국 인도 수출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국내에 어떤 판매를 의존하지 않더라도 그죠? 그게 이제 수출이 가능하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 인도 수출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새겨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는 외국 인수 수입입니다. 외국 인수 수입이라는 것은 수입 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그러한 이제 수입을 이야기하겠죠.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자, 국내에 수입업자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입업자는 외국 수출업자로부터 자, 국내의 수입업자가 있는 수입업자의 수탁가공업자, 즉 뭐냐? 자, 요 중국의 이 회사는 한국 회사의 수탁가공업자, 한국 회사의 일을 맡아서 임가공을 하는, 즉 노임을 받고 가공을 해주는, 그죠? 그러한 업무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외국에서 원자재를 인수하는데 이때 인수는 국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인수가 되죠. 바로 외국에서 인수가 됩니다. 자, 바로 외국에서 인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 수입 대금은 한국에서 지급되는 경우죠. 이것도 우리가 외국 인수 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물품 인수해서 그죠? 이렇게 바로 되는 거고요. 또한 이 수출업자는 뭐냐면 일본에 있는 수입업자의 해외 현장에다가 물품을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외국에서 물품을 인수한 것이 되어서 결국은 외국 인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외국 인도 수입과 외국 인수 수입은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 어떤 물품이 바로 수출되거나 수입되지 않더라도, 그죠? 국내에서 어떤 물건이 바로 수입되거나 수출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외국 인도 수출 또는 외국 인수 수입으로서 수입과 수출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출과 수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행해질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은 무역관리와 수출입 절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수출 절차 한번 살펴봅니다. 수출 절차에서는 처음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신용장 거래의 경우에 수출 신용장을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출업자는 통지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수취합니다. 다음에는 수출 승인 및 요건 확인을 합니다. 즉, 이 수출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수출을 하기 위한 요건 같은 것을 확인하죠. 자, 그래서 이제 수출 승인 신청서를 그죠? 세관에 제출하고 수출 승인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출 물품을 정비하는 거죠. 그죠? 그 과정은 제조를 하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시 구매해서 수출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원자재를 구입하고 또는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이 경우는 국내에서 원자재를 구매할 경우에는 내국 신용장, 그 다음에 외국에서 또 원자재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경우도 적절한 신용장을 발행해서 수입을 할 수가 있죠. 완제품을 국내에서 물품을 제조가 아니고 구입해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완제품을 국내에서 구입하든가 또는 제3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죠. 자, 어쨌든 제조하든 구매든 수출 물품을 완성시켜서 수출 물품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수출 물품을 포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마킹을 하는 거죠. 마킹을 해서 마킹이란 것은 이제 화인이란 것은 수출 물품을 자, 그 다음 이제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송 및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다음에 수출 물품을 선적해야 되겠죠. 다음 수출 대금을 회수하는 이러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수출 물품이 예를 들어서 수출하기 위해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했다면 여기에 따르는 관세를 다시 수입할 때 들여온 관세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절차를 따라서 우리가 수출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수입 절차 한번 볼까요? 수입 절차도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요. 수입 승인 및 요건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그죠? 자, 근데 이제 오는 이제 요 단계에서는 수입 승인이 수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수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수입 신용장을 수출자 앞으로 발행해서 통지를 합니다. 이것은 신용장 거래의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 및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데, 물론 운송 및 보험 계약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FOB 조건으로 한다 이럴 때는 수입자가 이런 운송 및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죠? 즉 인코텀스에 따라서 운송 및 보험 계약을 누가 체결하느냐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일단은 수입자가 체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선적 서류가 이제 수출자가 상대 수출자가 선적을 하고 선적 서류를 우리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선적 서류가 은행에 도달하면은 그러면 은행은 결국 신용장에서는 오프닝 뱅크, 즉 개설은행, 즉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에 선적 서류가 도달하면 그 은행은 수입자를 불러서 수입 대금을 결제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환음을 매입하고 수입자는 선적 서류를 인수합니다. 그렇죠? 이 선적 서류에는 세관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선적 서류와 물건을 찾는 데 필요한 선적 서류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 수입 물품을 신고하고 수입 신고서를 받아서 커스텀 클리어런스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 커스텀 클리어런스가 끝나면 다시 창고에 가서 보관료를 지급하고 물품을 반출하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수입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출과 수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수입과 수출에 관한 절차를 우리가 조금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그 다음 좀 더 구체 이건 수출 절차에 관한 거죠. 수출 절차에 관한 절차를 우리가 자, 마지막 부분에 관세 환급 신청이란 거는 이야기 드렸죠. 수출을 위해서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해외에서
원자재나 또는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국내에서 쓰는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결국은 이 수입품이 수출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 수입품을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세관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관세 환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